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에서 근무하는 임현창이라고 합니다. ITI에서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다들 지치시고 또 오늘 진료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한번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임플란트 주의 연족 이식술 퍼포먼스의 완성을 위하여입니다. 2019년에 스트라우만 그룹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보고서 일부를 보다 보면은 이 보고서에서 임플란트 페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인구 10,000명당 매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로 치료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표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당당히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2위인 국가인 스페인에 비교해 봤을 때 무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다른 나라하고는 거의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다 보면 저희가 다 아는 이유긴 하지만은 이렇게 높은 임플란트의 페네트레이션이 있는 이유가 만 65세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 2개까지 이제 임플란트를 나라에서 보험으로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수의 치과의사들 무려 70%가 넘는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 페네트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임상도 이와 다르지는 않는데요. 제 케이스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상악 전치부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러 오셨는데 이제 11번부터 12번은 이제 캔틸해본 상태고요. 11번부터 22번까지 미싱이 돼 있고 이부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서 가이드 스텐트를 만들고 적절히 다 임플란트 디자인한 다음에 플랩을 통법에 따라 열고 골혈을 형성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은 환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디자인한 것처럼 임플란트가 잘 심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GBR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버칼 쪽에 멤브레인 택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준 다음에 다양한 고리실을 이용해서 콘투어를 만들어주고 멤브레인을 덮어준 다음에 이제 1차 봉합을 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많이 심기기 때문에 또 심기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경조직 증강술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조직 그 증강술에 대한 논문과 그다음에 재료들 이런 거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미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임플란트 식립과 연관된 고리식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적으로 봐도 이제 2019년도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오돈톨로지라의 스페셜 이슈로 나온 저널들인데 여기서는 본 리제너레이션, 골 증강술의 정리를 쭉 했는데 굉장히 수많은 수의 논문을 다 정리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방법과 재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들이 많은 재료들이 효과적이었다고 얘기했고 장기적인 연구를 봤을 때 이러한 재료들과 방법들을 이용해서 골 증강술을 해준 것들이 롱텀 스테빌리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특정 어떤 술식이나 재료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직골 증강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합병증도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골 증강술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보신 그런 환자들을 봤을 때 이러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골 증강술을 한 다음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작년이 이제 NC 다이온스가 우승했을 때 이제 집행검이라는 거를 쭉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사진인데 이제 이런 어려운 고리를 했을 때 이제 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간혹가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코로나 시대 되면서 사람들이 못 만나면서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골프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로리 맥길로이라는 북아일랜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참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그 다음에 잘 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골프 중계나 아니면 광고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피니쉬샷을 딱 갖췄을 때 굉장히 스윙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부치아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골프 교습가가 이 피니쉬를 굉장히 간과하는 사람이 많다고 쓴 어떤 칼럼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밤에 가만히 누워서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임플란트 치료도 이 피니쉬를 간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부 중에 하나가 저희가 너무 이제 골 이식술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의 피니쉬는 심미적인 요소, 특히 전치부에서 심미 요소가 중요할 텐데 이거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마치 골프에서 공을 멀리 치는 것을 중요시 여기듯이 임플란트도 길고 멀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게 임플란트 치료의 피니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임플란트 치료의 피니쉬 중에서 먼저 심미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비교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증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2번 치아의 치주염으로 발치가 요하는 상태였고 발치한 후 4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다행히 협측에 있는 골이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임플란트의 협측 면으로부터 약 2mm 정도, 저희가 크리티컬 본 위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위스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특별한 골이식 없이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한 다음에 넌 서브머지 타입으로 힐링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힐링이 잘 되어서 다음과 같이 보철물을 딜리버리 했고요. 1년 후에 임상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후에 임상 사진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억셉터블한 정도의 치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물론 메젤과 디스탈 쪽의 파필라가 조금 죽은 게 아쉽긴 하지만은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은 임플란트 마진의 협측 쪽에 약간 꺼멓게 보이는 쑥 들어간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케이스 2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처음 오시기 1년 전 정도에 이제 다른 의원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셨고 환자분 말로는 이제 치아를 뽑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안쪽에 이제 어버트먼트 색깔이 보이면서 환자가 심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셨고 여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위쪽에서 스크류를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버칼 쪽으로 많이 심긴 걸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이 아마도 환자분의 심미적인 불편감을 유발하는 요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분과 얘기를 했을 때 환자분은 이제 이 임플란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임플란트를 원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FR 키트라는 상품화된 그 임플란트 제거 도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한 다음에 임플란트의 오스테오토미가 되어 있는 부분의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위해서 감장절개를 하지 않고 구개 측에서 상피와 결합 이식을 채취를 해서 이 부위를 막아준 다음에 임시 보철물을 장착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임플란트 프로토콜은 얼리 임플란트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치아를 뽑은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뽑은 거였지만은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연조지 치유가 다 일어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약간 더 구개 측으로 밀어 임플란트 식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프라이머리까지 클로즈까지 시켜준 그런 상태입니다. 4개월 지났을 때 다음과 식립되었는데 구개 측 교환면 측에서 보게 되면 약간 연조직의 함몰이 보여서 이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경조직 이식술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흡수가 많이 되었구나. 세컨 서저리 할 때 뭔가 좀 더 본을 더 넣어주거나 다른 치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컨 서저리 해서 플랩을 열었을 때 보게 되면 임플란트의 협측 부위에 굉장히 골이 양호하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 연조직의 함몰은 단지 연조직 자체의 함몰이었기 때문에 경조직 이식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구개직에서 조그만 결합조 이식을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힐링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보철이 들어가기 전 상태는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는 사진처럼 잘 아문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이 최종 보철물이 들어갈 때 사진인데요. 첫 번째 증례와 달리 굉장히 심미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한 화면에서 보게 되면 연조직 이식을 했을 때와
연조직을 이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비록 두 증례가 마무리가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심미의 기준을 좀 엄격하게 갖다 대게 되면은 케이스 2가 조금 더 심미적이고 만약 이 환자분들이 모두 젊은 여자 환자를 가정했을 때 더 케이스 2에서 좀 더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증례는 어떤 거를 말해주냐면 제가 이제 이 두 증례를 보았을 때 경조직 이식만으로는 약간의 심미적인 거를 이루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의 논문은 추리대학 그룹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연구자들은 발치부터 조기 임플란트와 고리식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이제 연조직 이식을 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조직 수준에서의 컨투어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를 3차원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한 그런 논문입니다.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GBR과 결합조 이식을 했을 때 일어난 조직의 변화는 약 1.3mm 정도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GBR을 통해서 얻은 연조직 수준에서의 볼륨 증가는 0.7mm 정도.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을 이용했을 때, 추가를 했을 때 더 많이 얻어진 연조직 수준에서 변화는 0.5mm여서 토탈 1.3mm가 얻어졌고요.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인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고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술식이 얼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 경조직 이식술로는 최종 컨터의 약 60% 정도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연조직 이식술이 40%가 들어가야지 최종 100%의 연조직 최종 컨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즉 제가 보여준 케이스 마찬가지로 경조직 이식술만으로는 경조직의 국한대에서만으로는 최종적인 신미를 얻기가 좀 어렵고 여기에 연조직 이식술이 추가가 되면은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조직에 대한 얘기는 이 단순히 조기 임플란트, 얼리 임플란트에 대해 국한되는 건 아니고 다른 임플란트 프로토콜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시 임플란트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GBR을 한 다음에 테스트 그룹은 결합조직 이식을 해주고 컨트롤 그룹은 결합조직 이식을 하지 않은 다음에 5년까지 이제 전향적으로 본 연구인데 이 연구를 보게 되면 크라운 마진으로부터 1mm 하방, 3mm 하방의 연조직 컨투어를 계측해 봤을 때 크라운 하방 1mm에서는 약 결합 쪽 이식한 쪽이 결합 쪽으로 이식하지 않은 쪽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정도의 연조직 컨투어를 얻었고 3mm에서는 2배 이상의 더 많은 컨투어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즉시 임플란트 시에 결합 쪽 이식술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5년 이상 보았을 때 조금 더 심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즉시 임플란트와 조기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다른 임플란트 프로토콜에 적용이 되는데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치료제 보존술일 것 같습니다. 치료제 보존술이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발치한 다음에 치료제가 완벽히 보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치료제 보존술을 하지만은 처음에 시작된 알베올라 리치의 위스의 한 약 80%, 85% 정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치료제 보존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칼 쪽이나 아니면 라비알 쪽에 연조직의 함몰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사진에서 보시듯이 임플란트 협측 쪽에 골이 충분히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연조직의 함몰 부위를 다시 한번 경조직 이식술로 이식해 준 건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위는 연조직에 해당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위의 컨터를 수정해 주고 싶다고 한다면 연조직 이식술을 통해서 재건해 주신 것이 조금 더 옳은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식립 치료제 보존술하면서 하는 지연 식립 그리고 조기 임플란트 그다음에 즉시 임플란트를 보였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임플란트 식립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양한 임플란트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이 다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조직 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 즉시 임플란트, 얼리 임플란트, 딜레이드 임플란트, 알베올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모두 연조직 이식하는 베이스라는 자체가 다릅니다. 즉 즉시 임플란트는 발치를 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제 변화가 이제 앞으로 생길 그런 상태이고 얼리 임플란트는 치료제 변화가 이제 생기고 있는 중이고 딜레이드 임플란트나 알베올 리치 프리저베이션은 이미
치료제 변화가 생긴 상태, 이미 생겨버린 상태입니다. 그 각 상태마다 연조직 이식술의 각 방법들이 얼만큼 다른 효과를 가져오실까 가지고 의문이 들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동물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지금 이제 논문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결과도 이제 곧 낼 예정인데 다음과 같은 예비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게 되면 그룹 IP는 즉시 임플란트, 그룹 EP는 조기 임플란트, 그룹 DP는 지연 식립한 것, 그룹 ARP는 발치하자마자 치료제 보존술을 해준 다음에 지연으로 임플란트 식립한 군인데 맨 위에 제가 어둡게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이제 최종 발치하기 전과 그 다음에 모든 치료가 끝나고 3개월 후에 이제 최종 컨트롤을 비교한 것인데 각각의 임플란트 프로토콜에 대한 연조직 이식술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치료제 보존술을 하거나 아니면 지연 식립을 했을 때 연조직 이식술의 효과가 가장 좋은 것처럼 보였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임플란트 프로토콜이 있고 그 베이스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조직 이식의 똑같은 연조직 이식을 하더라도 다른 이펙트 사이즈를 가진다. 즉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 여기에 떠나서 저희가 치주과이기 때문에 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좀 파괴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즉 뭐 책에서 보던 그렇게 루트 프랙처가 생기거나 아니면 크라운 프랙처가 생겨서 굉장히 인택트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 임상에서는 이 치주적으로 파괴된 사람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그 치주적으로 파괴된 대구치가 아닌 치아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제 보존술을 하고 딜레이드 임플란트를 한 군과 그 다음에 발치 시에 아무것도 이식하지 않고 2달 동안 기다려서 힐링을 시킨 다음에 임플란트를 한 조기 임플란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비교해 보았을 때 밑에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연조직 레벨 수준에서는 이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굉장히 안정적인 연조직 수준을 보였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핑크 SS 스코어를 조사해 봤습니다. 얼만큼 이 임플란트 치료가 연조직 수준에서 심미적인 결과를 낳게 하느냐를 조사한 건데 이 PES의 그 맥시멈 스코어는 10인데 모든 환자를 보아도 어떤 환자도 10에 도달하는 환자가 없고 거의 뭐 4나 5, 6, 많아봤자 7 정도의 수치를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핑크 SS 스코어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트 컨벡시티나 소프티슈 콘투어를 얘기하는데 이 루트 컨벡시티에 해당되는 항목을 보게 되면 모두 절반 이하의 1 정도 수치를 가져오는 거 봐서 이 치주적으로 파괴된 부위를 임플란트 치료를 했을 때 저희가 좀 더 심의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연조직 이식술을 배제하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치주적으로 파괴된 부위의 신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조직 이식술이 많은 경우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2018년에 있습니다. 컴펜디움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최종의 궁극의 신미를 위해서는 그 구개 측에서 결합적 이식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것을 루틴하게 사용한다까지 얘기를 한 걸로 보아서 이 좀 더 신미적이고 좀 더 아름다운 화려한 피니시를 위해서는 이 임플란트 주변에 결합적 이식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피니쉬의 다른 항목이 이제 장기적 안정성입니다. 여기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이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항목은 이 각화 조직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동영상에서 보는 환자분들은 심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었고 이 임플란트 주위염 있는 환자분들의 조직을 살펴보게 되면은 각화 치현이 전혀 없는 것을 이 환자처럼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임플란트 주위염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7년에 나온 그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에 대한 논문을 보게 되면 환자 수준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우리가 심은 임플란트 환자 수의 환자 10명 중에 2명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고 있고 임플란트 수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심은 임플란트의 10개 중에 1개는 반드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염과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2018년에 그 미국 치주학회와 유럽 치주학회가 모여서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과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 질환과
치주 질환에 대해서 정리한 걸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리스크 팩터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주염의 병력이 있는 사람, 치주염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얘기하고, 두 번째는 플렉 컨트롤 잘 안 됐을 때를 얘기했고, 세 번째는 환자의 어떤 수능도가 떨어질 때를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세 가지 메이저 리스크 팩터로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팩터들과 이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이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환자를 보게 되면은 제가 동영상에서 물론 마취를 하고 제가 흔들어 봐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은 연조직이 굉장히 점막만 있고 주변에 각화 조직이 없으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실링이 되지 않아서 이쪽 부위에 굉장히 플렉이 쌓이기 쉽고 환자분도 양치가 하기 어려운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이런 환자들도 보게 되면 다양하게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 여러 가지 연조직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타이트 실링 혹은 헤르마틱 실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이 푸어 플락 컨트롤에 기여한 요소가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임플란트 주변에 적절한 연조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임플란트의 메이저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인 환자 컴플라이언스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 중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환자들과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 점막, 각화 조직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논문인데, 이 연구에서는 각화 점막을 2mm를 기준으로 해서 각화 점막이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한 걸 나눴습니다. 보았을 때 각화 점막이 부족한 환자에게서는 프루잉 뎁스도 깊었고 브리딩 인덱스도 높았고, 그 다음에 양치도 잘 안 되었고 본로스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양치 실시의 불평감도 더 컸다고 했습니다. 또 우측의 표를 보게 되면 각화 점막이 부족한, 각화 점막이 2mm보다 없는 그런 환자들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44%로 매우 높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수능도가 좋은 환자들에서도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 연구는 제가 추리대학에서 유학할 때 썼던 논문인데, 저희는 수능도가 좀 좋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각화 점막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 논문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 점막의 양이 마지널 볼 레벨 체인지라든지 아니면 BOP, 프리즘 뎁스, 플렉 인덱스에서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이 수능도가 좋은 환자들과 각화 점막의 상관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도가 좋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각화 점막이 퀘스천 마크이지만은 수능도가 떨어지는 환자에게서는 각화 점막의 양이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에서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보게 되면 케이스 1은 좀 전에 보셨던 환자분의 동영상이고, 케이스 2는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는 떨어지지만 병원에 거의 오지 않으시면은 각화 점막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임플란트 주변에 골소실은 많지 않고 대신에 임플란트 점막염 정도만 있는 환자의 그런 구강 내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단지 두 개의 증례만으로 환자의 수능도가 각화 점막의 양과 정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많은 문헌적 증거들이 이 각화 점막의 존재 자체가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병과 그 다음에 임플란트 유지 관리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연구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연구는 이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 점막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그 결과를 본 논문인데, 이탈리아의 로쿠조라는 선생님이 쓰신 굉장히 한 번쯤 꼭 읽어볼 만한 그런 논문입니다. 이 연구자들은 스트라우만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심었고 10년 동안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하면서 환자들을 각화 점막이 있는 사람과 각화 점막이 없는 사람을 나눠서 플렉 인덱스, BOP, 양치질할 불편감 등등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결과 중 한 가지만 보게 되면 각화 점막이 없을 때, 여기는 AM이라고 표시되는데 각화 점막이 없는 환자들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서 치료받을 퍼센티지가 훨씬 높았고, 그 다음에 양치질할 때 불편감도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얘기할 때 저희가 에비던스 레벨이 가장 높은 거는 아무래도 인터벤션이 들어간 연구, RCT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 점막에 대해서 RCT 연구가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각화점막이 임플란트 주변에 2mm보다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환자는 FGG를 해서 유리층 익수를 해서 각화점막의 양을 늘려줬고, 다른 환자 같은 경우 반대 군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구강 위생 교육과 그다음에 구강 관리만 전체적으로 관리만 해줘서 18개월까지 체크를 해봤더니 FGG를 해줘서 각화점막이 늘어난 환자들이 GI, 진지바 인덱스의 측면에서, 그다음 BOP, 탐침시 출혈 측면에서, 그리고 방사능학적으로 평가한 본 레벨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지날 본 로스의 측면에서 FGG를 해줘서 각화점막의 양을 늘려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결과를 보여서 이 많은 연구들이 방사능학적인 고릅에서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은 이 논문에 있어서는 유리층 익수를 해줘서 각화점막을 증가시켜준 군이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더 특이한 점은 이 연구에서 앞서 본 연구에서 유리층 익수를 해서 각화점막을 증강해준 사람들이 마지날 본 로스의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했고, 이것들이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구강위생 관리만 해준 군 환자 일부에게 FGG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위생 관리만 해주는 환자들이 딜레이드 FGG군과 노서지군을 다시 나누어서 또 48개월 동안 이제 팔로우를 해봤는데, 특징적인 점은 나중에라도 FGG를 해줘서 각화점막을 늘려준 환자들이 치료 전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 베이스라인 단계로 마지날 본 레벨이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각화점막의 존재 자체가 환자들에게 양치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변의 조직을 보호해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장기적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소수의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를 봐도 2013년, 2014년, 2017년, 2019년에 이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 점막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모아서 한 번에 퍼블리시한 체계적 고찰 연구도 있었는데, 이 논문들이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에 각화 점막이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점점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음의 환자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었고요. 30번 때 이제 36번 치아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내원하셨을 때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하악 전치부에 식립한 임플란트, 그 다음에 20번 때 구치부에 식립한 임플란트, 약간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었고, 사실 구강에서 보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 위치나 여러 가지는 보철물 상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주호소된 36번 외에도 임플란트 주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치료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2019년에는 다음과 같은 상태로 이제 도달했고, 그 사이에 36번은 점점 나빠지면서 이제 발치할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 20번 때 구치부와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에 있는 임플란트 주변에 각화점막이 거의 없었고, 구강 전정이 매우 얕아서 오실 때마다 제가 보기엔 음식물이 고여있다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36번을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non-submerged 타입으로 GBR을 했는데, GBR을 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 보철이 이제 들어갈 쯤에 다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강 전정의 부족, 그다음에 각화점막의 양의 부족, 강한 협측 근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하악 전치부와 20번대 구치부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각화점막의 양이 부족하고 뭔가 전정이 부족했던 연조직의 문제였기 봤기 때문에 환자분과 상의하에 이 임플란트는 보철하기 전에 연조직 증강술을 해서 구안 전연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각화점막의 양도 늘려주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개 측에서 유리층 익수를 채취를 해서 협측의 부분층 판막을 형성을 하고 봉합을 해줘서 유리층 익수를 고정한 사진입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없이 잘 아물게 돼서 특별히 힐링 없이, 특별히 치유에는 문제 없이 이제 보철물이 잘 들어가서 지금 잘 쓰고 계시는 상태이시고요. 다른 임플란트와 달리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찰에 불과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임플란트는 다른 부위에 있는 임플란트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래 쓰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있긴 했는데,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이런 연조직 이식술이 자연치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점을 연세대학교 정의용 교수님과 함께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군에서 보게 되면, 이 실험에서 보게 되면 이 실험을 너무 다양한 내용을 많이 실험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 이식술은 자연치아에 있는 연조직 이식술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는 자기 본인의 그 조직으로, 그러니까 FGG를 사용해서 본인 조직을 이식한 게 조금 유리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 얘기, 그리고 또 임플란트 주변에서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연조직 대체제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에서는 임플란트 부위는 각화 조직의 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조직을 좀 더 채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준 게 최근에 퍼블리시가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환자에게 있어서 임플란트 주변과 그 다음에 자연치아 주변에서 유리치은 이식술 양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관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부위에서는 굉장히 흡수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치와 달랐기 때문에 임플란트 부위에서는 조금 더 이식편을 조금 더 많이 채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심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연조직 증강술에 대해 요소를 알아봤고, 다음에는 이 연조직 이식술의 다른 가능성에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임플란트가 오래되면서 다음과 같은 심미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런 임플란트를 모두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미적으로 실패한 임플란트를 어떻게 좀 컴pen세이션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보듯이 연조직 이식술로 마치 루트 커버를 하는 것처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협측으로 약간 치우쳐서 임플란트 식립이 되었고, 이부에 루트 커버를 하듯이 구개 측에서 상피와 결합 조직 이식편을 채취를 해서 이식했을 때 다음과 같이 잘 아물어서 환자분들이 심미적으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30번 때 이제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37번을 보게 되면 임플란트는 잘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약간의 임플란트 크라운 마진 협측에 약간 함몰이 보이면서 이부에 이제 플락이 자꾸 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앞쪽에 임플란트 하면서 이 부위를 개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물론 뼈의 양은 충분했지만 얇은 결합적 이식을 채취해서 협측에 고정을 해주고 힐링을 시켰을 때 37번에 있는 임플란트보다 제가 새로 식립한 이 임플란트가 조금 더 컨투어가 더 좋아서 환자분도 관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마다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위가 조금 더 후방에 있는 임플란트보다 좀 더 유리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이러한 얘기는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헌에서 최근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심었을 때 협측에 있는 약간 함몰된 부위를 GBR로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연조직에 국한된 디펙트면 연조직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마지널 본 로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협측에 있는 함몰 부위를 GBR로 하나 아니면 연조직 이식술을 해주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오히려 연조직 이식술을 해줬을 때 환자가 느끼는 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붓기, 그 다음에 헤마토마는 더 적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이 있는 연조직의 어떤 안정성, 그 다음에 연조직의 어떤 콘투어 측면에서도 GBR을 해준 쪽이랑 그 다음에 연조직 이식술을 해준 쪽이 거의 비근한 거로 봐서 이런 협측의 함몰 부위를 GBR로만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연조직 이식술까지 해준다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핑크 ST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두 군이 거의 비슷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다만 GB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BR을 하면서 릴리징 인션도 거해되고 버티컬 인션도 거해되기 때문에 GBR이 CT2에 비해서 조금 더 스카가 좀 많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골프에서 백돌이긴 하지만은 제가 골프 배웠던 걸 보게 보면은 이제 그립 잡는 법도 시작해서 똑딱이 하고 이제 백스윙하고 이제 하체 리드까지 해서 쭉 배우는데, 임플란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 이제 브로셔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고, 환자한테 식립하기 전에 이제 모델을 해보고, 그리고 저 수련이 때는 이제 GBR을 하지 않은 임플란트로부터 식립을 했는데,
단순 정말 주비알이 없는 심플 임플란트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숙달이 되게 되면 이제 뭐 상악동 고상술, 뭐 골 이식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가정의 그 골프에서 가장 최종 단계는 아름다운 피니쉬를 갖는 것인데 임플란트에서도 이제 연조직 이식술을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스윙을 보게 되면은 이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아름다운 스윙을 한 다음에 좀 더 멋지고 아름답고 좀 더 멀고 길게 치려면은 이 화려한 좀 피니쉬가 이제 필요하고 임플란트 주변에서도 좀 더 신비적이고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임플란트를 가져가고 싶다면 저희가 단순히 골 이식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연조직 증강술 이것이 뭐 유리층 이식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합 쪽 이식술 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좀 더 하게 되려면은 좀 더 저희 임플란트의 피니쉬를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 이식술 그 연조직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잘 처치된 결합 쪽 이식편을 보게 되는데 우측의 동영상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모델 그 피그조에서 결합적 이식을 채취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동영상이 약 2분 정도 지난 그런 되는데 보게 되면 블레이드를 몇 번 단순히 이게 지금 이제 구개 측에 이제 호리존탈로 인션을 근 다음에 그걸 이제 버티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안쪽에 이제 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동영 전체가 제가 풀 영상을 한 2분 정도로 찍었는데 좀 더 숙달이 된다면 단순히 몇 번의 이런 블레이드에 왔다 갔다 함과 그 다음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게 된다면은 연조직 이식술 특히 결합 그 유리층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채찍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임플란트 치료를 좀 더 안정적이고 심리적인 임플란트를 원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숙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에서 이제 화려한 피니쉬를 이제 갖고 가는 걸 원하는 것처럼 적어도 저는 그렇게 갖고 가길 원하는데 여기까지 이런 단계에 도달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연조직 이식술을 간과하지 마시고 단지 여러분들이 루틴하게 임상에 하는 고리 이식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연조직 이식술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좀 더 멋지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마치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아름다운 임플란트 나도 그런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